김영희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기 와서 선생님들을 뵈니 고향 어른들을 뵈고 왔습니다. 저 여기 가까운 경남 고성이 고향이고 진주에서 진주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진주는 꼭 제 고향이나 마찬가지인데 우선 여기 오면은 날씨가 어렸을 때 제가 듣던 그 친숙한 날씨입니다. 제가 이제 서울 사느라고 국문학자로 그리고 또 국문과 교수로 사느라고 강의를 하면서 사투리를 쓰기가 못하니까 표준말을 연습을 하고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제가 매끈하게 표준말을 씁니다. 근데 여기 사람들은 얘기를 딱 들어보면 저 경상남도 서부 경남 사람이구나 금방 압니다. 왜냐하면 억양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근데 평상시에 아주 매끈하게 표준말을 쓰다가 저희 형님이 지금 여기 진주 사세요. 형님하고 통화를 하면 형님 안녕하셨어요? 잘 계셨습니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바로 돌아갑니다. 형님 예, 잘 계십니까? 예, 저기 진주는 참 되게 익숙한 길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늘하고 분주했는데 그 발걸음이 고향 간다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30년간 경희대 국문과 교수로 있다가 이제 퇴임을 하고 경기도 양평에 황순원 문학촌 소나기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선생님? 선생님들 못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이게 안 들어보신 분들이 많았어요. 오늘 들어보셨죠? 지금 들어보셨죠? 황순원이라고 하는 작가의 이 소나기라고 하는 아주 좋은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어린 이 소년과 소녀의 아름다운 첫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테마파크로 이를테면 문학마을로 만들어서 그 경기도 양평에 이를테면 황순원 문학촌 소나기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 제가 이제 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 한 20년 전에 경희대 교수로 있을 때 많이 여러 사람들과 노력을 해서 경기도 양평군하고 같이 경희대학교가 그 문학 마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가까운 곳에 삽니다. 서울에 있다가 그리로 이사 갔어요. 여러분 진주에 있다가 서울 가보니까 서울 시민 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 생각에 내가 다시는 서울을 벗어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고 나서 양평으로 이사해서 살아보니까 이제는 도시에 못 살겠어요. 거기 이 전원에서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이제 양평에서 여기로 오려면 제가 아침에 집에서 5시에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항에 나와서 비행기를 타고 진주 사천공항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들어왔는데 좀 멀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 정도면 뭐 다닐 만한 길입니다. 오늘 제가 선생님들께 함께 수업하려고 하는 주제는 두보에 관한 것입니다. 왜 이 두보에 관한 것을 선택했느냐 하면 여러분 여기가 이 유서 깊은 도시 진주의 향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일생 동안 공부했던 것은 주로 현대문학인데 현대문학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이 뭐 별로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주제를 선택하느라고 지금 이제 책자에 두보가 있을 것입니다. 그 두보를 두보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중국 당시에 대해서 대략적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보 얘기를 거기서 하고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저랑 책을 보면서 같이 하기로 하고 우선 이 두보에 관한 짧은 동영상 한 10분 정도 됩니다. 동영상을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여름의 문학 나시입니다. 이번에는 고통 속에 핀 꽃 명작의 예술원 시리즈 세 번째로 방랑시의 명편 중국의 시설 두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중학교 다닐 때 문학의 뜻을 두기 시작하면서 문장을 외우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기로 하면 외워야 할 시와 산문들이 절비했고 또 그렇게 외운 문장의 구절들은 글을 쓰는 펜 끝에서 여러 모양으로 되살아나 허약한 저의 글쓰기를 구축해 주었습니다. 비단 글뿐이겠습니까? 그런 곳 말 속에도 암기된 문장의 조력이 마른 나무 뿌리를 적시는 지하의 수메리처럼 헌연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외운 시와 문장이 300편을 넘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외우기 발걸음이 한동안 머물렀던 곳은 200과 두보의 종횡무진한 시편의 집산지 당시 곧 당나라 시의 세계였습니다. 당나라는 중국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문물이 흥왕한 시기였죠. 그 시기의 대표적인 시인 네 사람을 별명과 함께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선이라고, 시의 신선이라고 불리는 이백, 시성이라고, 시의 성인이라고 불리는 두보, 시울, 시의 부처라고 불리는 왕유, 그리고 시귀, 시의 귀신이라고 불리는 이하, 이 네 사람이죠. 이 경우에 이하는 귀신같이 시를 잘 쓰기 때문에 시귀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지만 이하의 시세계에 유귀, 유령과 귀신을 다룬 구절들이 많기 때문에 시귀라고 부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백도이, 백낙천 또한 당나라 시대의 시인입니다. 이태백, 이백의 답산중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답산중인은 산속에서 만난 사람에게 답함, 이런 뜻이죠. 산중문답이라는 시집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시는 저로서는 끝까지 실현 불가능할 세속으로부터의 초월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어렴풋이나마 짐작하게 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어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녀하사 서백산, 무녀하사 서백산. 누가 내게 묻기를 왜 벽산에 푸른 산에 사느냐는데 소이부답 신자 아니야. 웃고 대답하지 아니하니 그 마음 절로 한가롭구나. 도화 유수묘용도 안돼. 유명한 구절이죠. 옥사꽃 흐르는 물에 아득히 멀어져 가는데 별류천지 비인간이라. 별천지에 있으니 인간 세계가 아니고 한때 오전문학을 공부하고 중국 한시를 전공해 볼까 고민을 했을 만큼 이 시는 그 고운 문익결과 깊은 존재감으로 제게 육박해왔습니다. 이어서 왕유의 송별이라고 하는 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벌써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당대 문학평론가 김윤식 선생께서 제가 미국으로 문학 강연을 떠나기 전날 조교편으로 서신을 하나 보내셨습니다. 왕유에 온 곳이 이별시, 송별이 얇은 편지지에 자필로 적혀있고 말 위에 가는 도중 중앙에 걸리거든 목이나 축이시오라는 전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노잣돈 $100 지폐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선생께서 어디 이런 데 세세히 신경을 쓰는 분이셨던가요? 저는 감격으로 목이 메었고 돌아오는 길에 선생이 드시지도 않는 이 양주 한 병을 사들고 왔습니다. 참 모자라고 바보 같은 은혜가 아닐 수 없었죠. 이 시의 문면을 우리말로 읽어보겠습니다. 마에서 내려 술을 권하며 어디로 가려는가 그대에게 묻자. 세상이 모두 뜻같지 않아 남산에 돌아가 누우려 한다 하네. 그렇다면 여러 말 말고 그저 떠나게나. 거기는 언제나 흰 구름 이거야. 내가 엄마고 내가 지켜줘야 되겠지. 선생은 서신에서 가족이 있는 그 양강도를 미국으로 말합니다. 북강도와 대비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양강도가 그대에게 바로 남산이 아니겠소? 라고 적었습니다. 왕유의 시에 나타난 흰구름은 산중의 생활을 상징하는 것으로 자주 쓰입니다. 시의 화자는
벗이 은둔처로 떠나는 것을 못내 아쉬워하면서도 벗이 그곳에서 힘들음과 함께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유유자적한 풍류의 정신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송원이 사안서, 왕유의 유명한 이별시 중 하나입니다. 벗 원인을 안서 지방으로 보내며 이런 뜻이에요. 송원이 사안서와 비슷한 주제의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언자의 세계를 노래하면서도 관조적이고 낙천적인 풍류의 정신이 잘 집약되어 있는 것, 왕유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김윤식 선생의 소중한 추억이 결부되어 있는 시 송별, 제게는 실로 명필의 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두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보의 시 한 구절에 국파산하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는 부서지고 산하만 있다. 즉 전쟁으로 인하여 나라는 망하였어도 산처는 옛날 그대로 남아있어 슬픈 마음을 자아낸다는 것입니다. 춘망이라고 하는 시의 한 구절이죠. 그 댓글을 함께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파산하제 승춘초목시. 나라는 부서졌어도 산하는 남아 성안에 봄이 오자 초목이 이루어진다. 좋은 구절이죠. 두보는 59세를 살았습니다. 그의 시 대부분이 당시의 사회상을 비판하여 시로 쓴 역사라는 의미의 시사라고 불립니다. 정의가 없는 사회제도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들을 보고 가슴 아파한 인도주의자였으며 그 고단한 삶을 시로 묘사한 민중시인이었습니다. 두보는 어려서부터 허약한 체질로 잔병치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면서 오전을 공부하고 시무를 연습하며 성장했습니다. 20살이 넘어서부터 세상을 체험하기 위해 집을 떠나 각지를 유람하기 시작했고 5월 지방, 이 5월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오나라와 월나라 지방을 말합니다. 5월 동주 이런 고사성을 기억나시죠? 5월 지방을 비롯한 여러 곳으로 유람을 떠나 명성고지를 둘러보며 시를 짓고 또 그렇게 해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두보의 만년은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시기였습니다. 난리통에 사천지방을 전전했는데 말년의 악양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두보는 이미 온갖 병으로 심신이 쇠퇴한 상태였고 가난이 극에 달했습니다. 죽기 한 해 전인 769년에는 배에 그정을 얹어 지붕을 만들고 이 배를 집삼아 동정호를 떠돌아다녔습니다. 이순을 앞둔 나이에 두보는 아무도 모르게 고통스러운 일생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전하는 두보의 시는 대략 1470여 편입니다. 그 시들을 보면 고난으로 가득한 유랑의 정강을 노래합니다. 두보의 시는 그런가 하면 엄격한 정신을 표현한 격조 높은 품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그 생애가 당착한 고난과 고통이 없었다면 그 명편의 시들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다음은 두보가 동정보변 악양무에 올라서 쓴 오원율시. 오원율시라고 하는 것은 5자 8줄로 된 시를 말합니다. 금악양무입니다. 우리말로 풀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지난날 동정호의 명성을 들었는데 오늘에야 비로소 악양무에 올랐다. 오나라와 청나라는 동남으로 나뉘어 있고 하늘과 땅이 밤낮으로 그 물 위에 떠 있네. 친한 친구로부터는 한자 소식도 없고 넓고 병든 나는 외로운 배에 몸을 두었네. 관상 북쪽 중원 땅은 아직도 전쟁이라는데 남날의 길에서니 그저 눈물만 나옵니다. 일생을 객지로 떠돌며 전란을 겪고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시를 쓴 이 방랑시인 두보가 악양구에서 동정호를 바라보며 외로움에 눈물 짓는 시의 모멘입니다. 그 두보의 생활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동정호는 서울의 6배 크기로 중국에서 2번째로 큰 담수호입니다. 3, 4세기에 삼국시대죠. 도의 손건과 촉한의 유비가 이마를 맞대고 새를 다투던 각축전의 현장입니다.
그런 만큼 전설처럼 전해오는 사연도 많습니다. 동정호 한가운데 있는 섬이 저 유명한 군산도입니다. 군산도에는 조선시대 순임금의 두 부인 아황과 여영, 이 두 분은 자매간이기도 합니다. 아황과 여영의 유적이 오랜 세월의 풍화작용을 견딘 채 남아있습니다. 제가 그 유명한 악양루를 찾아간 것은 2018년 8월 중국 호남성 장사에서 열린 제14차 아시아 문학대회에 한국 대표로 다녀올 때였습니다. 한국 문학연구센터의 소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장사라는 곳은 나관중이 쓴 삼국지 여리에서 관우, 황충, 위연 등의 연글이 충돌하는 격전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역사적 발자취를 찾을 길 없고 거주 인구와 지역의 외연이 확장된 거대 지방도시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사에서 육로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악양은 풍광과 흥취가 매우 달랐습니다. 우선 거기에는 중국 역사 전반을 관통하는 시문의 명성 악양로가 있고 시선 200과 시선 9보를 비롯한 역대의 문필들이 악양로에 올라 절찬의 시를 담긴 기록이 있습니다. 역사 과정 속에 소실된 악양로는 중건되어서 지금 황금색 지붕을 자랑하는 3층의 건물로 높이 서 있습니다. 그 악양루에 두보의 등 악양루를 모택동의 글씨로 새긴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한동안 그 현판을 바라보며 한편으로는 두보를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오쩌둥, 모택동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중국의 문화와 중국의 정치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 거기에 함께 있었던 것이죠. 악양루를 바라보고 있는 동정호는 우리 옛 고전문학 작품에도 여기저기 등장합니다. 서포 김만중이 쓴 사시남정기에 남해안 사시가 동정호의 두 왕후를 현몽으로 만나 위로와 격려를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춘향전 완판 84장고 춘향의 옥중 꿈 장면에 두 왕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국가불행신행이란 유명한 시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중국 청나라의 역사가 조이기, 전시대 금나라의 신 원호문의 시를 평하면서 한 말이죠.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국가가 불행해야 시인이 행복하다는 말이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고 험난한 시대 속에 시인이 고통의 과정을 거쳐야 좋은 작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험악한 시대를 깨어있는 정신으로 살았다라고 한 것은 시가문을 쓴 존 밀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본 두보야말로 험악한 시대, 힘겨운 시대적 환경과 맞서서 또 고향과 가족을 그리면서 그렇게 천하를 떠돌면서 깨어있는 시를 썼습니다. 그의 남는 시편들은 그처럼 높은 세상살이의 경남 가운데서 찾아낸 보석 같은 것들이죠. 두보의 가슴 속에는 온갖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불꽃 같은 예술원이 살아있었고 그로 인해 중국을 넘어 세계문학사에 빛나는 문필의 개선의 노래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문학마실은 고통 속에 핀 꽃 명작의 예술원 시리즈 세 번째로 중국 당대의 시인 두보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두보와 관련해서 그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좀 보충 설명을 하고 다른 말씀을 좀 더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시대가 엄청난 속도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보통 문인들이 모임 단체를 하면 한국문인협회 또는 한국소설가협회, 시인협회 이런 것도 있고 한국문학평론가협회도 있습니다. 저도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회장을 꽤 오래 했는데 그리고는 이제 국제팬 그 한국 본부나 한국 작가회의 이런 큰 단체들이 있는데 작년에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문학단체가 하나 생겼습니다. 한국 디지털 문인협회.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 과거처럼 문자 문화 활자 매체에서 영상문화 전자매체 시대로 현저히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문자만 가지고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만든 게 한국 디지털 문인협회라고 하는 것인데, 그 한국 디지털 문인협회의 회장을 누가 맡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람이에요. 혹시 아십니까? 네, 제가 그 회장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70이 다 되다 보니까 이 노트북이고 뭐 이런 걸 잘 못 만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제 다 출가해서 나가버리고 없어요. 저처럼 이 일을 뭐 이렇게 비슷하게 할 줄 아는 저희 아내가 있을 뿐이고,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가면 젊은 직원들이 저런 걸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도움을 받곤 하는데, 이 근자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컴퓨터로 뭔가를 검색을 하는 것, 이 검색을 하면 보통 이제 연세 좀 드신 분들은 다음을 쓰고 또 젊은 사람들은 네이버를 쓰고 그렇게 했는데, 이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아주 미소한 분량이고, 전 세계의 이 검색의 97%를 차지하는 게 구글입니다. 구글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구글이 97%를 차지하고 그 외에 한 3% 정도를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라든지 이제 이런 매체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구글이 이를테면 인터넷 판도를 지배하던 이것이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바뀔 이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픈 AI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이 AI는 여러분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뜻입니다.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뭘 했느냐 하면 챗 GPT, 요즘 한참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챗 GPT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이 챗 GPT가 뭐냐 하면 이 컴퓨터를 통해서 이 챗 GPT에게 인공지능이에요. 일을 시키면 딱 정리를 해가지고 눈앞에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검색은 어떤 거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김종회 이렇게 검색을 하면 사람들이 김종회에 관해서 찾아본 여러 사이트들을 보여줍니다. 그럼 거기 들어가서 김종회를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챗 GPT한테는 김종회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그 검색을 쫙 해가지고 김종회는 한국의 문학평론가이자 대학 교수임하고 말로서 사람처럼 말로서 설명을 해줍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챗 GPT에게 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소설을 한 편 써봐라. 그럼 얼렁뚱땅 소설을 써내요.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준단 말이죠. 이 소년과 소녀의 사랑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노년에 이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과거에 알던 사람인데 새로 만나서 옛날을 생각하면서 다시 아주 깊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 소설을 써봐라. 이 챗 GPT 인공지능은 이 소설을 씁니다. 써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검색을 하느라고 오더를 명령을 하느라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김종회는 누구인가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김종회는 문학평론가이자 대학 교수입니다 라고는 맞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또 고려대학 교수로 있었고 막 이렇게 나와요. 저는 경희대학을 졸업했고 경희대 교수로 있었어요. 여기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찾아본 정보를 조합하다 보니까 엉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에 대해서 찾아보라. 그러면 이 사람은 조계종 성녀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걸 영어로 부르면 거의 정확해요. 왜냐하면 한국말로 이렇게 오더를 하면은 이해가 한국어 검색, 영어 검색을 같이 해요. 그런데
영어로 하면은 영어는 여러분 이게 축적되어 있는 이 자료가 한 40년치 정도가 되는 한국어는 한 10년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강아지 사진 100장을 보여주고 이 강아지에 대해서 설명하라 하는 것과 100만 장을 보여주고 이 강아지에 대해서 설명하라 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그래서 이 이제 챗GPT 인공지능에게는 일을 잘 시켜야 돼요. 질문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럼 기가 막힌 답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에 관한 수필을 한 편 써봐라. 씁니다. 그럼 내가 이 어떤 무역 구조에 있어서 어떤 논문을 하나 써야 되겠는데 이런 주제로 목차를 만들어 보라. 목차 딱 만들어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소논문을 써보라. 어쨌든 논문 비슷하게 꾸려냅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이. 이런 시대인데 근데 그걸 그대로 믿었다가는 낭패하기 십상입니다. 예, 심지어는 제 선생님이 소설가 황순원 이 작가 돌아가신 분인데 소설가 황순원에 대해서 검색을 했더니 뭐라고 한참 하더니 맨 뒤에 가서는 폐경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니 남자인데 무슨 폐경이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막 엉터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시대에 이런 인공지능이 함께하는 시대가 인공지능이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이를테면은 그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가는 이제 큰일이 나는 거죠. 기계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만 가능한 그런 서정적이고 또 내면적 아름다움 또 오랫동안 지켜온 가치 이런 것들은 기계가 판단을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이 그냥 되게 전화만 받고 뭐 문자 보내고 이런 거 하시지 않습니까? 이 속에 엄청난 기능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사가지고 쓰기로는 한 10만 원짜리 전화기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 어떡할까? 이거 열심히 지금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핸드폰을 알게 되고 또 이를테면 이 핸드폰이 보여주는 새로운 어떤 디지털의 사이버 세계에 들어가고 인공지능을 시켜서 일을 해보고 이런 걸 꼭 해야 될까? 뭐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꼭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미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이걸 좀 익히는 게 좋고 저도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익히는 게 좋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전화 걸고 받기만 하다가 우리가 로빈슨 크루소처럼 나중에 이 문화의 무인도에 갇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겠죠. 특히 여러분 이 진주 향교 유학의 전통이 살아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내면에 있는 것, 우리들 가슴 속에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공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을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조 500년을 일관해온 이 유학, 유교, 이게 종교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교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되면 좀 복잡해요. 만약에 이 유학이 유교라는 이름처럼 종교로서 행세하기 시작하면은 여러 사람들 속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공자의 제자가 공자에게 묻습니다. 논어에서 선생님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공자는 이렇게 대답하죠. 살아서의 일도 잘 모르는데 죽어서의 일을 어떻게 알겠는가? 딱 공자는 이 대목에 대한 답변을 다시 말해서 사후세계에 대한 답변을 거절했습니다. 공자가 모자랐을까요? 아니요. 공자는 현실주의 철학자요 정치가입니다. 공자는 자기 사상이 어느 토대 위에 서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공자가 사람이 죽고 나면 천국으로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공자의 가치체계 전체가 위험합니다. 그 바탕 위에 서 있지 않다는 거죠. 이걸 공자는 알고 있었죠. 그냥 세계 4대 성인일까요? 아닙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가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학문이라든지 또 어떤 과학적인 체계와 다른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특징이. 첫째는 그 종교에서는
이 절대자 신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이, 불교의 스가모니 부처님이, 그리고 마호메트교의 알라 신이 있듯이 이 절대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절대자를 설명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불교의 불교 성전이 있죠. 그 다음에 기독교의 구약과 신약 66권의 정경이 있습니다. 외경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마호메트 교회는 코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코란에 만약에 살아있을 때 알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면 다음 세상에서는 7선녀의 시중을 들며 화롭게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의 젊은이들이 자살 테러에 지원하는 것은 그냥이 아닙니다. 코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대자와 절대자를 설명하는 경전, 그리고 또 하나가 사후 세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를테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하지 아니하면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천국이 있죠. 불교에서 천당이 있습니다. 윤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마호메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유학은 없습니다. 그거 거절했습니다. 공자 자신이 이 영역은 종교의 영역이 아니라 학문의 영역이다, 교육의 영역이다라고 딱 규정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샤머니즘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샤머니즘이 종교일까요? 아닐까요? 종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샤머니즘의 절대자 무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무신을 설명하는 방법도 그 샤먼이 이를테면 자기 나름대로 뭘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객관화되고 체계화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사후세계를 말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 죽은 다음의 문제를 말한단 말이죠. 망자의 혼을 불러서 얘기를 하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종교는 아니지만 매우 종교적입니다. 사후세계로 넘어간단 말이죠. 이제 이런 걸 이제 말하자면은, 두고 볼 때의 유학은 학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종교적인 성향도 종교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예컨대 기독교에서는 샤머니즘을 잡신의 세계라고 보는 것인데 천주교는 조금 관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 사실은 천주교와 개신교가 있는 겁니다. 기독이라는 말은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한자 음역이 기독입니다. 기독이 그리스도예요. 영어로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원래 천주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의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가 등장해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기독교 안에 있는 것인데, 편의상 오래 부르다 보니까 천주교는 천주교라고 하고 개신교는 기독교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죠. 천주교는 이런 문제에 조금 더 관대해요. 불교는 어떨까요? 불교는 훨씬 더 포괄적입니다. 기독교를 절대 타당성의 종교라고 한다면 불교는 보편 타당성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절에 가보면 산신당이나 칠성당 이런 게 있죠. 혹시 산신당 문 열어보셨습니까? 열어보시면 거기에 호랑이 위에 앉아있는 노인이 한 분이 있어요. 그 노인 누굴까요? 산신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호랑이입니다. 호랑이를 왜 그렇게 그랬을까? 호랑이 등에 노인이 앉아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호랑이가 산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개체가 아니라 그 한 개체를 그와 같은 그림으로 그린 거죠. 칠성당에 들어가면 여러분 여러 노인들이 있죠. 이게 이제 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산신당이나 칠성당 같은 것은 뭘까요? 인도 불교 원판에는 이게 없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불교가 한국의 토착 종교, 토착 신앙과 결합한 것입니다. 불교는 이렇게 다른 어떤 사상 같은 걸 다 포괄하고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깨우침을 얻고자 하는 종교고,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0계명의 첫 대목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완전히 다르지만 이 두 종교는 동양과 서양의 정신 문명을 대변하면서 말하자면 이 사후 세계까지 나아가는 그런 정신적인 통로를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원래로 돌아오면
그래서 우리 유학을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자리. 근데 제가 작년에 촉성루에서 하는 그 향시에 심사위원으로 왔었어요. 그 다른 이제 한문학자 교수님들하고 허권수 교수 오늘 뭐 자기 어디 강의 간다고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얼굴을 못 보겠다고 했는데 그분하고 고려대학 한문학과에 있던 김은종 교수라고 아주 유명한 그 한학자가 한 분 있습니다. 그 저는 이제 현대문학 전공자예요. 그러니까 이 한학이나 고전문학이 아니라 한국 현대문학 이광수, 최남선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김동인, 염상섭, 나도향, 현진건 이런 작가들로부터 김동리나 황순원에 이르는 또 이 조정래나 황석영에 이르는 이런 한국 현대문학 작가들을 연구한 현대문학 연구자인데 향시에 저보고 와서 심사를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그 두 분은 이 고전문학 또는 한문학에 있어서의 어떤 맥락을 보고 저는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한 평가를 해보라 이런 뜻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와서 보니까 참 이 촉성루에서 이를테면 행사도 하고 굉장히 뜻이 깊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제가 우리 진주 향교가 참 이 좋은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하여간 이와 같은 자리에 오늘 뭐 여러분들이 하시기로 하면은 다른 일들이 많으실 것 아니겠어요? 그 시간을 쪼개서 여기 이와 같은 이 강의를 하는 자리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참 훌륭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한문학 두보에 관한 얘기를 쭉 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와 같은 한문학자들이 아닌 현대문학 교수가 해드릴 수 있는 답이 있을지도 있죠. 문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런 건 문학이 됩니까? 아닙니까? 이런 얘기라든지 요즘 문학은 어떤 추세를 타고 가고 있습니까? 이런 것이라든지 또 아니면 제가 한학자 집안에 태어나서 유학을 하시는 어른들 밑에서 자라서 이 현대문학을 공부하기까지의 과정을 말씀도 드리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이 영상을 짧게 보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참 열심히 문장을 외웠습니다. 누가 이거 외우라고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저는 그게 좋아서 근데 그때는 여러분 참 기억력이 좋고 잘 외웠어요. 좀 짧은 글은 몇 번 읽으면 그냥 외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저는 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동안에 대체로 이 교탁위에서 강의를 거의 안 했습니다. 강의 사이즈가 크면은 마이크를 들고 이 가운데 와서 강의를 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마이크를 내리고 가운데에서 주로 얘기를 하고 했는데 맨 앞에 앉아있는 학생들은 좀 기가 막히죠. 교수랑 가까운 자리에서 열심히 듣겠다고 앉았는데 이 교수가 앞에서 강의를 안 하고 중간에 가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제 강의 스타일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보다는 그 주제와 관련된 동서고금의 모든 문제들을 함께 펼쳐놓고 학생들하고 토론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강의는 여러분 교수들이 좀 피곤하고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기 독서량이라든지 자기 공부가 앞서 있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강의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문학평론가로서 그러고 보니 제가 문학평론가로서 문단에 나온 지가 올해 한 37년 됐군요. 이어령 스승이 하는 문학사상의 평론가로 등단을 해서 계속 문단에서 문학비평 활동을 해왔는데 오랫동안 많이 읽고 쓴 것을 학생들하고 나누고 싶다 이런 뜻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어떤 주제를 얘기하다가 거기서 새길로 빠져나가서 동서고금의 여러 가지를 얘기하다가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는 정확하게 어느 길에서 빠져나갔는지 글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나이가 좀 들고 나니까 여러분 길을 잊어버려요. 내가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를 했지 이걸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이게 참 난감합니다. 이 길을 못 찾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는 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은 앞줄에 앉아서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내가 가끔 길을 잊어버리니까 너희가 잘 듣고 있다가 내가 무슨 얘기 하다 있었지 그러면 그 주제의 원판을 알려달라. 그래서 그 앞줄에 있는 학생들이 그 메모했다가 금방 알려주곤 합니다. 물론 그 학생들한테 학점을 더 잘 주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여러분 길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게 이제 이건 괜찮겠는데 잘 알고 있는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문해 이론가 중에 제가 늘 옆에 같이 그 공부를 하고 하는 멀치아 엘리아데 또 노더 프라이 이런 이 문해 이론가들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수업을 하다가 이 신화문학론에 대해서 얘기한 멀치아 엘리아데가 안 나오니까 한 이론가는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말을 하다 보면 좀 이따 생각이 나기는 해요. 근데 나중에는 자수했어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누가 좀 검색해봐. 그 성과 속이라는 글을 쓴 사람 누구지? 그럼 애들 빠릅니다. 금방 찾아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제 지도 교수가 시를 쓰는 박이도 교수라고 하는 분인데, 선생님, 사람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제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 교수, 언제부터 그래? 선생님, 제가 아무래도 60 넘으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저한테 이러셨어요. 야, 이 사람아, 나는 40부터 그랬네. 근데 이게 남 일이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끊임없이 저도 적습니다. 어디다가 옛날에는 수첩을 갖고 다니면서 적었는데 요즘은 여기에 메모를 합니다. 참 편리해요. 메모를 하고. 옛날에 젊었을 때는 여러분, 제가 담배를 끊은 지 오래됐습니다만 자다가 눈을 뜨면 머리맡을 더듬어서 담배값을 찾았어요. 근데 그건 이제 한 30년 정도 된 일이고, 지금은 자다가 눈을 뜨면 뭘 하느냐 하면 손을 더듬어서 이걸 찾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참 편리하고 좋은 기계이기도 하면서 이 또 전자파가 있어 옆에 두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됐는데 끊임없이 적습니다. 적는데 여러분,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 이걸 들고서 이거 이름이 뭐지? 이거 괜찮아요. 이건 이제 건망증이거나 좀 기억력이 안 좋다는 얘기인데 딱 이걸 손에 들고 이거 뭐 하는데 쓰는 거지? 이거는 위험합니다. 그 의사가, 정신과 의사들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숟가락을 딱 들고 이 이름이 뭐죠? 이 숟가락 이름 생각 안 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 뭐 하는데 쓰는 건지를 모르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우리 100세 시대에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적어야 하고, 그리고 이를테면은 뭐 찾다가 잘 못 찾으시죠? 저랑 제 아내도 그렇습니다. 맨날 못 찾아가지고 서로 못 봤냐고 물어보곤 하는데 늘 쓰던 물건을 제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정신적으로 늘 쓰던 것 중에 제자리에 둬야 할 것, 이게 뭘까요? 그런 속에 유학의 가치가 있습니다. 유학은 우리 삶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유학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구조 없이 오늘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그것 없이 여기까지 성장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인데요. 문장을 오래 외우다 보니까 제가 여기 대학 선생활하면서 학생들한테 계속 문장을 외워라, 시를 외워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 통했습니다. 애들도 외워보니까 좋거든요. 왜냐하면 문장을 외우고 있으면 이것이 여러분 말을 할 때나 글을 쓸 때에 그걸 그대로 가져오지 않아도 말 속에 그대로 묻어나옵니다. 예컨대 노천명의 시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솔바속으로 걸어들어가노라면 불빛이 흘러나오는 고가가 보였다. 거기 벌레 우는 가을이 있었다. 벌판에 눈 덮인 달밤도 있었다. 이 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흰 나리꽃이 말없이 향을 토하는 저녁, 손길이 흰 사람들은 꽃술을 담은 병풍의 사슴을 얘기했다. 솔바속으로 걸어들어가노라면 지금도 전설처럼 고가엔 불빛이 보이련만 몸에 솟아라치면 숱한 이야기들이 머리를 들어서. 이런 시가 있단 말이죠. 그럼 계절을 얘기할 때 그냥 꽃피는 봄에 날씨 더운 여름에 하지 않고 너 이 풀벌레 우는 가을이나 벌판에 눈 덮인 달밤을 지나서 이제 봄이 오고 있는데
말투가 이런 식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덕을 굉장히 많이 봤고 말을 할 때도 그렇고 글을 쓸 때도 그렇습니다. 꺾어서 시들지 않는 꽃도 없건만은 가시님 생각에 살아도 죽은 이 마음이야. 이건 주요한이라는 사람이 쓴 불놀이라고 하는 한국 최초의 자유시라고 부르는 불놀이의 한 구절입니다. 그 얘기를 하다가 꺾어서 시들지 않는 꽃이 있는 줄 아냐. 뭐 이 화무시비롱이나 금불 10년 이런 말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꺾어서 시들지 않는 꽃이 있겠냐? 이런 얘기가 적합할 때에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장을 외운다라고 하는 것이 참 제게는 좋은 일이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어렸을 때에 당나라 시들을 꽤 많이 외웠습니다. 근데 그 저희 사랑방에 할아버지, 아버지 대에 이르기까지 늘 거기 어른들이 모여서 시조창을 하고 또 뭐 논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이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200의 산중문답이라고 하는, 물론 번역되어 있는 거죠. 이 시집. 그 중에 이제 제가 오늘 아까 화면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책에 있는 것은 답산중인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답, 대답하다. 산중인. 한자 한문에서 사람인자가 나오면 그건 모두 다 상대방, 남을 말합니다. 사람인자는. 그러니까 나는 나, 여로 쓰는 거죠. 산중에서 만난 사람에게 답하다. 무녀하사 서벽산. 그가 내게 묻기를 왜 깃들서자죠. 왜 벽산에 푸른 산에 사느냐길래 소이부답 심자 아니라 유명한 구절이죠. 웃고 대답하지 아니하니 그 마음 절로 한가롭구나. 도하 유수묘연 가운데 복숭아 꽃잎이 흐르는 물에 아득히 멀어지는데 지금 그게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별유 천지 비인간이라. 별천지에 있으니 인간 세계가 아니로구나. 근데 제가 이 시를, 이런 종류의 시를 읽으면서 이건 한글로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걸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나는 나중에 대학에 가면은 이 한문을 해서 이 당나라 시를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발견한 시가 그 밑에 있는 칠원절기입니다. 칠원절기 정지상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이 송인 님을 보내며라고 하는 시입니다. 거기 117페이지 한번 보시죠. 우헐장제 초색다한데 비계는 언덕 위에 풀빛 푸른데 송군 남포 동비가라. 남포로 님 보내는 구슬픈 노래 대동강수 하시진고 별로 연년 첨록하라. 대동강물이야 언제 마르리 해마다 이별 눈물 보태는 것을. 이 대동강변에 눈물을 흘리고 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거죠. 송인이라고 했을 때 이 인이 님인지 친구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금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를 보내고 나서 이 울고 있는 그 눈물이 대동강물에 보태어지니 대동강물이 마를 리가 있겠느냐? 기가 막힌 구절 아니겠습니까? 이 정지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천재 시인입니다.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이 동시대에 살았는데 이 정지상을 질투해서 끝내는 정지상을 죽입니다. 이 질투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중국 이 당나라 시대 시인 중에 송지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위가 시를 잘 써서 세세 연년 화상사한데 연년 세세 인부동이라. 무슨 말인지 대강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세세 연년 화상사한데 그러니까 세월마다 해마다 꽃은 비슷한데 연년 세세 해마다 세월마다 인부동이라. 사람은 같지 않더라. 이 양길자가 쓴 500년도 업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고하되 인근은 간데없네 비슷한 거죠. 어저버 태평년들이 꿈이른가 하느라. 근데 이 사위가 이 구절을 보여주니까 장인이 너 그 구절을 날 달라 내 시에 쓰겠다. 근데 사위가 싫다고 말 안 들으니까 사위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가져다 자기 시에다 썼어요. 거기 거래 질투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정지상이 그렇게 해서 김부식에게 죽었어요. 자, 그런데
이 기가 막힌 구절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구절을 보고서 우리 문학을 공부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태백이 어떻게 죽었나요? 술에 취해서 이 달근지는 물에 들어갔다 물에 빠져 죽었더라. 근데 여러분 이거 어느 문헌에도 이거 없습니다. 어느 문헌에도 어느 공식적인 기록에도 없어요. 이건 이제 설화처럼 전해오는 얘기인데 시인의 죽음으로서는 기가 막히게 아름답죠. 그런데 이백은 그렇게 죽었다라고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백을 시의 신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의 성인,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두보죠. 두보가 어떻게 죽은지 제가 잠깐 얘기했죠. 이 소주 항주 지방을 떠돌다가 나중에는 여러분 그 동정호에서 배를 하나 빌려가지고 위에 거적을 덮고서 거기서 살았어요. 아주 힘들고 가난하게 살았는데 일생을 객지를 떠돌며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며 방랑하는 시인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 두보가 이제 그 지역을 갔더니 그 고을의 관장이 대시인이 오셨다고 이미 그런데 이제 시는 이름이 났단 말이죠. 대시인이 오셨다고 잘 대접을 하고 그 배에다가 술 한 동이하고 이 돼지를 한 마리 잡아서 삶아서 고기를 이렇게 얹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늘 굶고 다니던 두보가 그거를 한꺼번에 많이 먹고 배탈이 나서 죽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 시인의 죽음으로서는 좀 그렇듯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죽는데 별다른 게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죽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뭘까요?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문제와 같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저의 이 아버지 같은 선생님이신 황순원 선생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죽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곧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다.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의 모습으로 그 사람의 죽음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그가 살아온 삶의 모습으로서 그 죽음이 어떠하다라고 평가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왕유는 이 중국에서 시불이라고 부릅니다. 시의 부처. 중국은 이 종교에 있어서 다신교의 나라입니다. 온갖 종교가 다 있습니다. 물론 지금 중국 공산당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곳곳에 중국에 경치 좋은 곳에 다 사찰이 있습니다. 한국도 경치 좋은 곳에 가면 다 절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온 전통 사회의 어떤 정신적 가치가 어떻게 존중되었는가 하는 걸 말해주는 것인데 시의 부처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지금도 부처의 위력은 막강합니다. 곳곳에 절이 있고 또 여러분 곳곳에 가면 이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 개인의 사당을 세워놓은 게 관왕묘입니다. 관우를 그렇게 존경해요. 관왕이 관우예요. 근데 유비나 물론 이 제갈공명을 기리는 사당도 있습니다만은 제갈공명을 기리는 사당이 이 남산에도 있습니다. 서울 남산에도. 그런데 이 관왕묘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관우가 가졌던 후덕한 인품, 의리를 지키는 것,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이런 걸 중국에서도 높이 평가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이 개인을 숭배하는 것과 또 이 어떤 불교적인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중국에 있는데 중국에서 부처라고 하면 굉장한 지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의 부처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존칭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사람 더 있죠. 시의 귀신이 있습니다. 이하라고 하는 시인을 시귀라고 부르는데 왜 시의 귀신이라고 부르느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그 참 시를 귀신같이 잘 쓴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이하는 그처럼 신이 한 것, 귀기로운 것, 귀신에 관한 것 이런 시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시의 귀신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사람들 외에도 여러분 이 성당시대의 백거이, 백낙천이라고 하는 또 이름 있는 시인이 있죠. 당나라가 중국의 역사를 통해서 문물이 가장 흥왕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이제 이 네 사람 또 이제 백낙천까지 포함해서 5사람 정도 당나라에 손꼽히는 시인들인데 거기 118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 왕유가 쓴 이 시 한 편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8페이지. 그걸 우리말로 풀어서 읽으면 말에서 내려 술을 권하며 어디로 가려는가 그대에게 묻자. 세상일 모두 뜻같지 않아 남산에 돌아가 누우려 한다 하네. 그렇다면 여러 말 말고 거저 떠나게나 거기는 언제나 흰구름 입으려니. 이 시를 제가 미국에 강연을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서울대학에 계시던 문학평론가 김윤식 교수, 이분은 한국 문학평론가 가운데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른이 생전에 자기 이름으로 쓴 책이 120권이 넘습니다. 그것도 이제 저처럼 공저, 편저, 교재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저도 숫자를 세어보니까 한 100권이 넘는데 이분은 자기가 쓴 저서만 100권이 넘는 분이에요. 한국 문학사에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그런 인물이 김윤식 교수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조교를 시켜서 저한테 무슨 편지 봉투를 하나 보내셨어요. 그래서 편지 봉투를 열어보니까 딱 이 왕유의 이별시가 적혀 있고 거기에 미국 돈 US 달러 100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 이런 인사치레를 하는 분이 아니에요. 딱 자기 공부만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 왕유의 이 송별이라고 하는 시는 저게 있어서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이 추억으로 남아있는, 그래서 제가 늘 입에 올리고 다니는 그런 시입니다. 이 119페이지에 보면은 그 이하의 출애, 가을이 온다라고 하는 시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우리말 번역이 있습니다. 홍상훈이라는 사람이 옮긴 번역이 있는데, 두보가 이 이하를 칭찬해서 귀신으로도 그 시의 허황하고 환상적인 면을 따라가기 어렵다. 창작에 있어 그는 전대의 발자취가 남아 생긴 길들을 모두 무시했다. 전혀 새로운 시풍으로 시를 썼다. 두보가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게 이하입니다. 이하의 시는 나중에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120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두보입니다. 두보의 춘망, 이 봄에 바라보는 뭐 이런 얘기인데 그 한 구절이 국파산화제 성춘 초목심, 이런 말이 거기에 있습니다. 국파산화제, 나라가 부서져서 지금 산하에 몸을 두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성춘, 성안에 이 봄이 오니 초목이 깊어졌다. 초목이 깊어졌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초목의 색깔이 깊어졌다는 뜻이죠. 여러분, 논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를 가까이 하고 시를 많이 알면 조수 초목 지명, 조수와 초목의 이름을 많이 알게 된다. 이 뭐냐 하면, 근데 뭐 이건 시를 가까이 안 하고 책을 많이 읽어도 그렇습니다. 조수라고 하는 건 새와 짐승, 초목은 풀과 나무죠. 이 시를 가까이 하면 이런 이름들을 많이 알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만약에 늘 시를 읽고 이런 글들을 가까이 하면 성춘 초목심이라고 했을 때 성안에 봄이 들어와 초목이 깊다가 아니라 초목의 빛깔이 푸른색을 띠게 되었다. 이걸 금방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두보는 참 만년을 어렵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까지는 그래도 이 집안에서 촉망받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시인이었는데 객지를 떠돌게 되었습니다. 왜 객지를 떠돌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향과 가족을 떠나서 평생 객지를 떠돌며 이 전란의 여진이 흉흉하던 그 중국 천하를 다니면서 그 백성들을 걱정하고 시대를 생각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두보의 시를 합쳐서 시사, 시를 통해서 역사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일생을 가난하고 어렵게 산 문필가들이 두보만이겠습니까? 또 예술가는 두보만이겠습니까?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서양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이 모비딕, 우리말로 번역하면 백경 흰고래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모비딕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걸 쓴 사람은 허먼 멜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허먼 멜빌. 근데 허먼 멜빌이 살았을 때 뭘 했냐면 외항선 선언을 했습니다. 이 고래잡이 포경선을 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비딕이라고 하는 이 소설은 이 모비딕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고래를 쫓아가는 에이허브라고 하는 선장의 이야기입니다. 에이허브라고는 영어로 하는 발음이고 원래 성경에서는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에서 그 이름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 책이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이 대학원 다닐 때 이걸 원문으로 읽으려고 사전을 옆에 놓고 읽기 시작했는데 결국 다 못 읽었어요. 왜냐하면 고어가 너무 많고 전문 용어도 너무 많아요. 근데 뭐 번역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살아있을 때의 이 작품이 지금은 누구나 알고 있는 세계 명작이지만 그때는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소설인데 문학 코너에 꽂혀 있지 않고 수산서적 코너에 꽂혀 있었어요. 사람들이 소설인 줄도 잘 몰랐다. 자, 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 폭풍의 언덕이라고 하는 소설 들어봤죠? 영어로 워더링 하이츠 이렇게 씁니다. 이걸 쓴 사람은 에밀리 브론테라고 하는 이 작가인데 일찍 죽었어요. 에밀리 브론테의 언니가 누구냐면 제인 에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샤롯 브론테라고 하는 이 작가입니다. 이 브론테 자매가 막내까지 세 자매가 모두 작가예요. 근데 에밀리 브론테가 폭풍의 언덕을 발표했을 때 평가가 아주 나빴습니다. 뭘 이렇게 음산한 소설을 썼냐. 거기에 비하면 제인 에어는 아주 아름다운 사랑을 추구하는 이야기인데 소설은 이래야지. 그 시대는 그렇게 봤단 말이죠. 그러나 시대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폭풍의 언덕 속에는 인간의 내면에 숨어있는 어떤 욕망이라든지 질투라든지 또 그리고 거기에 결부된 사랑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깊이 있게 그릴 수 있겠는가. 나중에 명작이 돼요. 허먼 멜빌이 살아있을 때의 그 책으로 받은 인쇄는 한 300부 정도밖에 안 됐고 에밀리 브론테도 그 책이 유명해지는 걸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20세기 이후의 영문학에서 꼭 읽어야 할 세 가지 명작을 고르면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 그리고 허먼 멜빌의 모비딕, 에밀리 브론테의 워더링 하이츠 이렇게 꼽는단 말이죠. 셰익스피어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 여러 곳에서 인용되고 우리는 셰익스피어라는 이름을 너무도 오랫동안 듣고 살았습니다. 이 프랑스 사람들이 영국을 아주 우습게 봤어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고급한 어떤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게 없다. 뭐 영어 같은 걸로 무슨 훌륭한 작품을 쓰겠는가. 프랑스어는 굉장히 발음도 그렇고 그 이미 자체가 예술적인 이런 언어예요.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았던 문인, 화가, 음악가 이런 예술가들이 절반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이 프랑스 문화가 가진 아주 막강한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사람들이 셰익스피어 이후에는 두 번 다시 영어를 함부로 낮춰볼 수가 없었어요. 영어로 무슨 위대한 작품을 쓰겠는가?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셰익스피어의 이런 이 희곡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에서 영어를, 미국 영어하고 영국 영어는 좀 다릅니다. 영국에서 영어를 세계에 가르치는 기관이 브리티시 카운슬이라고 있습니다. 반드시 셰익스피어를 거기에 포함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말을 가르치는 기관이 있죠. 해외에 가르치는 기관 세종학당이라고 해요. 중국은 공자학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앙리앙스 프랑세즈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독일은 괴테 인스티튜트. 영국에 셰익스피어가 있다면 독일에는 괴테가 있는 것입니다. 스페인은 세르반테스 연구원 이렇게 부릅니다. 거기는 세르반테스를
자기 나라 최고의 작가로 내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제 셰익스피어의 리오 왕과 더불어서 제가 예로 들었던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이나 허만 멜빌의 이 모비딕 이런 작품들은 그 작가가 어렵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고생일까? 아니라는 거죠. 그 삶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위대한 예술이 탄생할 수 있었다는 거죠. 두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두보가 호의고식하며 편안한 집에서 살았더라면 이와 같은 방랑시의 명편들을 우리가 지금 읽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거 아닐 거라는 거죠. 여러분 빈센트 반 고호라는 화가를 아시죠? 이 화가는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림 그릴 화구를 살 돈이 없어서 평생을 누가 도와줬느냐 하면 테오라고 하는 동생이 그걸 도와줬습니다. 고호와 테오가 주고받은 편지를 보면 테오가 형한테 이렇게 불평을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형은 너무 물감을 낭비한다. 자, 고호의 글자로 알려져 있는 그림을 보면요, 여러분 칼로 물감을 찍어 바르듯이 그림을 그립니다. 사람 자화상을 그려도 그 얼굴에 붉은색, 노란색을 막 그립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이 미국에 가서 이 사이먼 박물관이나 또는 그 국립미술관에서 고호 그림의 진품을 많이 봤습니다. 그 그림으로 인쇄돼서 보는 것하고 딱 그 앞에서 진품을 보는 것, 이 진품을 보면 칼로 물감을 찍어 바르듯이 그림을 그렸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태호가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형은 물감을 너무 많이 낭비한다. 태호는 화상, 그림 파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고호가 거기에 대답한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사람들이 내 그림이 물감 값보다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 줄 것이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인류 역사의 최고의 화가로 꼽는 고호가 그림 물감 값을 걱정했단 말이죠. 그래서 고호의 그림을 보면은 전부 다 그 빈민들, 못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왜냐? 모델을 구할 돈이 없어. 그 심지어는 자화상이 많아요. 거울을 보고 자기를 그래요. 왜? 모델을 구할 돈이 없어. 심지어 고호가 last 2 years in Paris. 그러니까 파리에서의 마지막 2년간 그 그림을 보면 캔버스 밑에 이 렌트겐 촬영을 해보니까 다른 사람의 그림 위에다가 흰색을 칠하고 그 위에 그림을 그렸더라. 그래서 서울에서 고호 전시회할 때 가보니까 그 밑에 있는 그림, 다른 사람의 그림을 거기에 액션 촬영을 해서 내놨어요. 같이. 근데 이렇게 힘든데 고호는 평생 자기 개인전을 한번 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못했어요. 전시회라고는 딱 한 번 했는데 여러 사람이 같이 할 때 작품 한 점을 내걸었고 그 한 점 그게 겨우 팔렸는데 그것도 자기 동생이 사줬어. 일생을 그림을 팔아보지 못한 화가예요. 그런데 지금 고호는 죽어서 별이 된 화가입니다. 고호는 살았을 때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근데 이 피카소 같은 사람은 살았을 때 모든 부와 명성을 다 누렸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고호 같은 이런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이 유튜브에 보셨겠지만 이 고통 속에 핀 꽃 명작의 예술혼 이런 이름을 붙여서 쓴 이 유튜브가 바로 이런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라고 하는 창을 열고 거기에 문학마실을 쳐보면 김종회 문학마실 이렇게 뜰 겁니다. 거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강의들이 다 떠 있습니다. 그 엄청 비쌉니다. 왜냐하면 돈을 안 받기 때문에. 돈을 안 받으면 무료는 비싼 겁니다,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이 두보의 이와 같은 이 고난에 찬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가 이와 같은 이 명편의 시들을 남겨둔 한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본인은 개인은 힘들었겠지만 그의 생애와 예술은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분 두보를 한번 뭐 꿈에라도 보기나 했습니까? 그렇지만 두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우리 모릅니다. 제가 아까 화면에 띄운 두보의 그림은 어디 문헌에 나와 있는 근데 이 동양 문헌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미지만 그린 것이지 얼굴을 그린 게 아니거든. 예, 그런 이 두보가 지금 우리 곁에 이렇게 와 있다라는 뜻입니다. 부파 산하제 나라가 부서져서 산하에 몸을 두고 있다.
아까 제가 여기 지금 여기도 어디 나와 있습니다만 국가불행 시인행이라고 하는 구절, 이것은 이를테면 이제 중국 청나라 시대의 역사가 조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124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앞 시대 금나라 시인 원호문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를 평가하면서 한 말이 국가불행 시인행인데, 국가가 불행해야 시인은 행복하다. 이거 인정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사실적인 방식으로 이걸 풀어서 국가가 불행해야 시인이 행복하다. 무슨 시인이 그렇게 국가관도 없이 자기는 어디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말하겠지만 이것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국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국가 공동체에 소속된 개인이나 예술가들이 그와 같은 참담한 경험을 한 것이 예술의 흔적으로 남아있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6.25 동란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제 6.25 동란이라는 말 자체를 안 씁니다. 6.25 전쟁이라는 말도 안 씁니다. 그러면 그냥 한국 전쟁이라고 해요. 왜요? 이게 영어로 번역되면 코리안 워입니다. 외국에서 다 코리안 워로 쓰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냥 한국 전쟁이라고 쓰고 있는데, 6.25 전쟁이라는 말은 이 역사 기술에 있어서 맞지 않습니다. 6.25 동란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전하고 난이 다르단 말이죠. 전은 동등한 집단 이 자객끼리 부딪히는 것을 전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노일 전쟁,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죠. 그다음 보불 전쟁, 이 서양에서 있었던 전쟁, 이런 전쟁이라고 하는 건 미국의 남북 전쟁이라고, 남부와 북부가 싸우는 동등한 자객끼리 이제 부딪히는 걸 전쟁이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난이라고 하는 말은 정중부의 난, 이시의 난, 이렇게 정통성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 붙었을 때 난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걸 누가 규정했느냐? 우리 역사가 그렇게 규정해 왔단 말이죠. 6.25 동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체적인 역사로 보면 한반도에서 유엔이 인정한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는 대한민국입니다. 북한은 제가 지금 이제 이를테면은 참 이상하죠. 우리 저 괴뢰라고 부르잖아요. 허수아비계 허수아비래. 북한에서도 똑같이 우리를 괴뢰 정부라고 부릅니다. 서로를 허수아비라고 불러요. 우리는 미자압잡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북한이 중소에 연속되어 있던, 종속되어 있던 그와 같은 괴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제 김일성 교조주의에 종속되어 있는 이 괴뢰 집단이 되었다, 왕국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를테면 역사 기술에 있어서는 전쟁이라고 안 하고 난이라고 해서, 그래서 6.25 동란이라는 말을 썼던 것입니다. 이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연역적인 것이 아니라 귀납적인 것입니다. 언어나 문법은 이렇게 쓰자고 해서 약속을 딱 해두고 그대로 따라가는데 사람들이 꼭 그대로 쓰나요? 아닙니다. 언중, 그 시대에 말을 하는 군중들이 말을 바꿉니다. 예컨대 제가 처음 서울 갈 때는 하셔요가 표준말이었어요. 하세요는 서울 사투리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하셔요 안 하고 하세요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표준말로 인정을 해줘 버린 것입니다. 옛날엔 있읍니다라고 쓰고 읽기는 있습니다라고 읽었죠. 지금은 있읍니다가 아니고 있습니다로 바꿨습니다. 이걸 표준말로 쓰면서 국립국어원에서 5년에 한 번씩 이 표준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세력을 얻어서 그 시대의 언중들이 쓰는 말이 하나의 어떤 관행처럼 굳어지면 그걸 표준말로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연역적인 것이 아니라 귀납적인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었는데 이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국자의 제정, 나라말을 제정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이 몇 년입니까? 1443년입니다. 공표한 것은, 반포한 것은 3년 후인 46년입니다. 15세기 중엽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 무슨 말을 쓰고 있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자, 말은 꼭 같습니다. 말은 우리가 쓰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기록하는 글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한글이 얼마나 좋은 글자인지 잘 모르고 한편으로는 무시하고, 영어는 배우기 쉬운데 한글은 뭐 때문에 이렇게 어려우냐? 영어는 I am or I am not 처음부터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아는데 한국말은 그 문장 끝에 가서야 그러하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결론이 나지 않느냐? 온갖 소리들을 다 했는데 천만에요. 이 IT 시대가 되어서 손에 핸드폰을 들고 보니까 모음은 딱 글자 3개만 있으면 해결돼요.
이런 과학적이고 조직적인 글자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서도 몰랐던 거죠. 젊은 애들이 이제는 한글이 좋은 글자다 이걸 바로 인정합니다. 국자의 저정, 나라말의 저정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국어음의 개신, 잘못 쓰고 있는 말을 고치겠다라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날씨가 더우면은 우리 이 진주에서는 날씨가 더워서 이렇게 합니까? 더워서라고 하죠. 우리가 여기서 가을이라고 하는 거 옛날에 가실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더워서라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더워서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서울 인근에서. 그래서 순경은 비읍 밑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놓은 것은 원래 발음대로 해라. 더워서라고 발음해라. 이 표시입니다. 가실할 때에 세모를 쓰는 것은 가을이라고 하지 말고 가실이라고 해라. 가을한다 하지 말고 가실한다라고 해라. 근데 사람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듣습니다. 교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세력을 얻은 힘이 그냥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바꾸려고 하는 건 힘든 거예요. 언어가 자동적으로 가는 길을 따라서 문법을 바꾸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그 시대의 언중들이 글자도 그렇지만 예술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누가 두보를 미워해서 두보의 시라고 하는 건 그 맨날 객지에 떠돌아다니면서 헛소리나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두보를 보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모택동에 했던 이를테면은 이 혁명 시대의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건 안 통합니다 이제는. 그 말하자면 우리가 두보의 시를 읽으면서 기가 막히는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다른 이론으로 통제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자체 그것으로서 이 귀납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보가 122페이지를 보시면 악양루에 올라가서 등악양루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제가 이 악양루에 가보니까 이게 황금색 지붕으로 3층 집으로 지었는데 악양루에 가서 보니까 모택동의 글씨로 쓴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옛날에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신언서판이라는 게 있었죠. 먼저 사람의 모양을 본다. 말을 들어본다. 글씨를 본다. 판단력을 본다. 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신언서 할 때 서는 뭘 말하느냐 하면 서의 서도 붓글씨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붓글씨를 써나요?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글을 쓰는 능력을 보는 것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데 옛날에 우리 이 선인들 가운데 한 시대의 인물들은 전부 글씨를 잘 썼습니다. 이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붓글씨를 잘 못 쓰면 지도자 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통용돼요. 어렸을 때부터 서예를 배웁니다.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어떤 정자체의 글씨를 쓰겠지만 좀 잘 못 쓰는 사람은 하도 오래 쓰다 보니까 자기 체를 개발할 수 있어요. 중국의 공항에 가면 공항 현판이 다 좀 날아가는 듯한 한자 글씨로 쓰여져 있습니다. 전부 모택동 글씨입니다. 근데 아까 여기서 보셨겠지만 모택동 글씨라고 하는 게 뭐 날아가는 것처럼 뭐 하여간 흘려서 쓰는 이런 글자체인데 그래도 그 공항 현판은 좀 이제 정자체에 가까운 글씨죠. 근데 이 모택동의 현판으로 걸려 있습니다. 이 현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악양루라고 쓴 게 아니고 시가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 시가 이를테면은 오원율시입니다. 오원율시는 5자 8줄이죠. 이건 여러분 다 아시죠?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악양루에 올라서 시를 지은 중국의 문인들이 시인 묵객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 누각에 올라서 시를 지은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의 3대 누각이 어딜까요? 하나는 평양에 있는 부백루입니다. 대동강변에. 또 하나는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여기 진주에 있는 촉성루입니다. 또 하나는 네, 영남루입니다. 근데 참 대동강이 있고 남강이 있고 거기는 남천강이 있죠. 그 다음에 대동강에는 이를테면은 이 평양 명기들의 전설이 있는가 하면 고사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여기는 논계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저 영남로에 가면 그 남천강가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랑의 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하고 밀양은 좀 비슷합니다. 근데 이 부백루에 올라서 쓴 시들은 많이 남아 있어요. 고려 말의 충신인 목원 이색이 쓴 이 부백루에 올라서라는 시가 있는가 하면 조선시대의 율곡 이이가 쓴 부백루에 올라서 쓴 시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악양로에 올라서 제가 시를 한 편 썼습니다. 저는 일생을 문학평론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 벌써 38년째 문학평론가로, 그래서 문학평론가 협회 회장도 하고 뭐 이렇게 오래 지냈습니다만, 한 몇 년 전부터 여러분 혹시 디카시라고 들어보셨나요? 디지털 카메라 플러스 시라는 뜻입니다. 누구나 손에 들고 있는 이 핸드폰으로 순간 포착에 아주 좋은 사진을 찍고 거기에 촌철살인의 기계를 자랑하는 몇 줄에 보통 한 5줄 이내로 씁니다. 시를 덧붙이는 겁니다. 이것이 사진과 시가 한 묶음이 되어서 이것을 디카시 동호인들이 실시간으로 소통합니다. 이걸 디지털 카메라 플러스 시 디카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어디서 출발했느냐면 우리 여기 가까운 경남 고성에서 이상옥 교수라고 하는 제 후배하고 제가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한국에 이름 있는 문인들이 다 합니다. 삼남을 돌아서 한국 전체에, 그래서 이 개간 디카시 또 한국 디카시학 이런 문해지들도, 디카시만 하는 문해지들도 있고, 또 곳곳에 이 양평의 황선우 문학제, 또 그다음에 이 하동의 이영주 국제문학제, 그리고 여기 진주의 형평문학제, 또 저 중간으로 올라가서 오장한 문학제, 이런 데서 다 디카시 공모전을 합니다. 그다음에 중국 대학생 디카시 공모전 이런 것도 있고, 미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프랑스, 호주까지 지금 이게 하나의 한류입니다. 중국의 대학생들이 디카시를 영어로 쓰지 않고 한글로 씁니다. 이게 왜 가능할까요? 한국이 지금 막강해졌어요. 막강해져서 우리 세계 무역 교역이 10위권에 드는 12언저리에 있는 나라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일본이 얼마나 힘들어 보였습니까? 경제에 있어서 미래적 전망에서는 일본을 넘어섰다고 세계가 평가합니다. 엄청난 나라예요. 근데 누가 잘해서? 국민들이 똑똑해요. 지식 수준이 높고 OECD 국가 중에서 교육률이 가장 높고 문명의 수치가 가장 낮은데 못하는 것도 많아요. 자살률도 1위고 애 안 낳는 것도 제일 잘하고, 하여간 양주 소비량도 세계 1위고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에 이름 있는 대학마다 뭐가 있냐? 한국학과가 있어요. 옛날에 생각이나 해볼 만한 일입니까? 저희 딸아이가 고등학교 때 미국 유학을 갔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묻더랍니다. 너희 나라에 자동차 있냐? 자동차. 한 집에 지금 막 2개씩 3개씩 있어서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렇게 달라졌어요. 국민들이 잘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정말 잘하는 건 기업이에요. 기업들이 잘합니다. 누가 제일 못할까요? 정치 지도자들이 제일 못합니다. 제가 이 국회 조창기도에 강연 가서 얘기했습니다. 머리 나쁜 사람들 전부 여기 여의도에 모여 있다고.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중국의 대학에 한글 디카시 공모전을 하는데 써서 냅니다. 그리고 시상을 합니다. 고성에서 불러가지고. 근데 저는 거기 가서 아까 그 현판, 그 사진을 찍고 거기에 몇 줄을 덧붙여서 디카시를 한 편 썼습니다. 저는 이 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디카시 공부를 했고, 또 한국 디카시 협회 회장을 제가 맡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어쨌든 악양로에 가서 시를 한 편 쓰긴 썼어요. 그런데 그 악양로 앞으로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게 뭐냐면 동정호입니다. 동정호인데 이 동정호가 뭐냐면은 이 촉한 시대 이를테면 오나라, 그 다음에 이 위나라, 촉한이 부딪힐 때 오나라의 수군 군사훈련지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 악양루라고 하는 거는 거기 위에서 지휘자가 내려다보면서 훈련을 감찰하는 곳이 악양루였어요. 그런데 그 악양루에서 바라보이는 그 동정호에 두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에다가 거적을 덮어서 거기를 떠돌면서 거기를 집으로 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그게 이를테면 중국의 장사라고 하는 데서 가깝습니다. 장사는 중국의 이제 지방 도시인데 그게 뭐 지방 도시라고 해도 우리 보통 몇만 아닙니까? 중국의 지방 도시들은 다 몇십만씩 됩니다. 근데 장사가 삼국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라고 하는 것은 진수가 쓴 역사서 삼국지가 아니라 나관중이 쓴 소설 삼국지 연의입니다. 역사서는 거의 안 읽습니다. 삼국지 연의의 도원결이라든지 제갈량이 동남풍을 부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역사서 삼국지에는 없습니다. 나관중이 소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인 것처럼 알고 있죠. 일본 애들이 역사 교과서를 안 읽습니다. 그러면 이걸 제가 일본 그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역사 공부를 어떻게 시킵니까? 우리 뭐 애들 안 읽어요. 우리는 그냥 역사 소설가들이 쓴 시바르 요타로 선생이 쓴 소설들 읽고 애들이 압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걸 읽고 그걸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 명나수라고 하는 이 지명 들어보았죠? 거기 이제 장사에서 가까운 곳에 명나라고 하는 곳이 있고 거기 흘러가는 강 이름이 명나수인데 그 시대에 충전을 가졌던 굴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왕에게 간언을 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그 명나수에 빠져서 자살을 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고전문헌의 곳곳에 굴원의 명나수가 나옵니다. 반굴원입니다. 반굴원의 명나수. 근데 이제 이런 데는 관광객들이 전혀 안 갑니다. 근데 제가 중국을 갔을 때 그때 이 세계 아동문학 대회를 하면서 제가 그 한국 이 단장이 되어서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갔는데 안 가려는 사람들을 끌고 굳이 그 명나를 갔습니다. 여기가 이 방구론의 명나수다. 이거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리 여러분 이제 옛말 중에 이런 말 구렁이 제 몸추듯 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잘못 바뀐 것인데 굴원이 제 몸추듯 한다가 맞습니다. 이게 이제 잘 모르고 자기 자랑하는 걸 구렁이 제 몸추듯 한다 이렇게 바꿔서 부르게 되었는데 굴원이 제 몸추듯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굴원이 자기만이 충신인 것으로 강력하게 내세웠기 때문에 비꼬는 토로 했던 말이 이제 바로 그 말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를 갔다 오면서 뭘 생각했느냐 하면은 전에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문학 기행으로 독일을 갔을 때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게 이를테면 독일을 가면 여러분 뭐 어쨌든 베를린에 가서 그 분단의 현장을 보기도 하고 또 하이델베르크라든지 또 뭐 이렇게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있는 곳을 찾아가곤 하는데 굳이 베첼라라고 하는 중소도시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베르테르가 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무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가보자. 근데 제가 우리 국문과 학생들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가기 전에 계획을 짤 때 여기는 반드시 가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장소를 바꾸어 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러 가는 것입니다. 장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나 편견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역을 가면 자, 여러분 박물관 재미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학관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없죠? 왜 없을까요?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문학가라든지 또는 그 박물관의 유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예컨대 이집트의 미이라가 뭘 뜻하는 것이다라는 걸 알고 가면 그 자리를 못 떠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을 가서 예컨대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이 다비드상, 영어로는 데이빗이죠. 다비드상, 다윗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는 그걸 이렇게 바라볼 때 이 조각이라고 하는 것을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대리석 속에 갇혀 있는 천사가 나를 끄집어내달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했을 뿐이다. 이건 이제 설명하자면 긴데 굉장히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게 밀로의 비너스라고 하는 이 한쪽 팔이 잘린 여자 나신상이 있는데 이런 상들에게 그 미술 비평을 하던 젊은이가 제게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이마에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그 물방울이 코를 타고 인중을 지나서 가슴으로 해서 발등까지 떨어진다. 중간에 다른 데로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타고 온다. 이런 게 조각에 있었어의 균형, sense of proportion, 균형 감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앞에서 그냥 쉽게 떠날 수가 없단 말이죠. 나폴레옹 그림이 걸려 있어요. 환자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패스트야. 그런데 부관은 고개를 돌리고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무언가를 설명을 해줍니다. 나폴레옹이 저렇게 자기가 패스트 옮을 걸 겁내지 않고 부하들을 돌본 훌륭한 장수였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를 바라는 그림이다. 근데 그건 종군 화가가 나폴레옹을 칭송하기 위해서 그랬고 실제 역사의 기록에는 나폴레옹은 패스트에 걸린 환자들은 다 내한테 죽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알고 거기 서 있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저 부관은 입을 어떻게 막고 있으며 고개를 얼마나 돌리고 있지? 나폴레옹은 그 얼마나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인가? 이 그림의 전체적인 색조는 어떠한가? 전쟁 중에 그랬다고 하는데 전쟁 중에 이 그림을 그리려면 상황이 어땠을까? 못 지나간단 말이죠. 이게 뭐냐 하면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알고. 그래서 이건 비단 여행에서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글을 읽거나 또 영화를 보거나 연극을 보거나 하는 것도 일종의 예술 여행이라면 여러분 연극 보러 갈 때 영화 보러 갈 때 그냥 가면은 뭐 가서 봐도 되죠. 그러나 특히 이제 연극은 그걸 쓴 작가나 그리고 그 줄거리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하고 가면 훨씬 더 그걸 깊이 있게 또는 감동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두보를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드렸는데 두보와 관련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백과 두보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보는 제게는 굉장히 가까워요. 근데 어디 가서 두보를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편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좀 이하는 제가 알기는 알지만 제가 이하에 심취한 적은 없어요. 이하를 얘기하려면 좀 힘들어요. 이게 몸에 맞지 않는 옷 같아.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문학 강의라든지 이런 데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있어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뭘 좀 즐겨해야 되느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게 익숙한 것.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걸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또 그걸 통해서 보람을 얻고 자, 이 다 여러분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깁니까? 100세 시대라고 해도 짧죠. 저도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는 훨씬 짧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왜 이런 강의를 우리가 함께 할까요? 우리들 속에 있는 정신적인 가치, 그 보물 같은 보화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북돋우고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는 것이고 일상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 자세, 마음가짐 같은 것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데에 이 진주 향교가 이런 강의를 개설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자리를 만들고 하는 뜻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선생을 오래 해봐서 여러분들이 지루해하고 하품하고 그러면은 금방 빨리 끝내는데 세상에 우리 진주의 이 어른들께서 한 분도 졸지도 않고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아주 이렇게 저는 이렇게 훌륭한 학생들을 본 적이 없어요. 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